자, 안녕하세요. 부속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기타사 부분 할게요. 예. 요즘에 이제 일본사도 이제 기타사 거의 부류에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해놨는데, 여기 기타사는 이제 그 인도사하고, 중동사, 그 다음에 아프리카사, 남미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최근에 추세를 보니까, 일본사 나오고, 뭐, 기타사 나오고, 2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거기 안에서 뭐, 중동사, 인도사,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2년에, 3년에, 4년에 이렇게, 특히 중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참 지금 안 나온 지가 됐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전에 그 인도사 나왔죠, 인도사. 되게 쉬운 거. 악바르 대지. 예. 그래서 요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상당히 미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기 싫으신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야. 근데 나오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타사 부분에서 좀 보면, 그 오리엔트사하고 이슬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리엔트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슬람 이전의 역사에서는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단독 문제로 나온 게 뭐냐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지 길가메시 서사시, 하와나 법전 이 정도만 나왔고요. 페르시아 제국이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만 여기 주제 안에 들어갔긴 제가 집어넣긴 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역교론 있죠. 역교론과 연합해가지고 한번 그 감정입 단계에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 문제 자체는 이렇게 단독으로 안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라베스크, 뭐 모스크 양식, 유럽 문화에 큰 영향을 줬다 그런 건데 엄밀하도 이슬람 문화도 최근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나온 거 보면 예전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것도 10년 전? 10년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10년 전에 공사 때 그 아라베스크와 모스크 양식 그 정도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가 예전에 좀 나왔긴 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거의 이제 안 나오고 있고요. 아바스 왕조 나올 때 바그다드 좀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이슬람 왕조 이런 거예요. 아바스 왕조의 의의. 요것도 나왔고요.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볼다시피 그 한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앙칼라 전투라든지 슬라만 1세, 셀리 1세. 셀리 1세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못하지만 원래 유명하죠. 슐탄 칼리프제로 유명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 예,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또 보면 그 이슬람과 신두교 요것도 예전에 뭐 공사 기출에서 좀 나온 것도 있고, 티모르 제국도 단독 문제는 딱 한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관련돼 가지고 영토 관련돼서 오답 그 인도사 나올 때 잠깐 언급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 세력의 학대부터 해서 이제 이슬람 여행가 뭐 쭉 있는데 거의 거기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들 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슬람 세력 학대와 이제 이슬람 여행가 정도만 예전에 주관식 때 나왔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이슬람 법체계하고 그 다음에 바보교도하고 그 이슬람 토지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왔고 20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추세하고 좀 맞진 않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 볼만한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네, 시험 문제에 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동사를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시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영 건식하면 교과서 수준만 정확히 파악을 해도 웬만하면 다 맞춰요. 진짜. 자, 그럼 일단은 뭐 여기 수업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넘어가서 이제 테마 1번을 보죠. 보통 오리엔트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을 알려면 특징이라는 게 항상 비교 대상이 있죠. 어느 거와 비교 대상일까요? 이집트 문명.
그럼 이제 이집트 문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는 이제 종족적으로 보면 물론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셈족들이고, 물론 셈족 외에도 그 인도 유럽어족도 있어요. 예, 시타이트라든지 그 민족들은 인도 유럽어족들이거든요. 근데 주로 셈족 계통이고요. 이집트는 햄족 계통이죠. 오늘날 말하는 중동어, 그러니까 그 아랍어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자연환경을 보면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이 자연환경이 정치나 이런 거 권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자연환경은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에 끼어있는 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중간에 끼어있잖아요. 그리고 사방이 개방적이에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민족의 침입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비단길과 바닷길에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교주도 많아. 그래서 이제 인도의 인더스강 유적물이 어디에서 발견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되죠. 그래서 이렇게 교주가 많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 있고, 나일강 그 주변에 평화가 있고, 그 주변에 또 사막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 사겠어요? 그냥 나일강 주변에 몰려 살고 있고, 사막이라는 천연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침입은 별로 없어요. 물론 그것도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보다는 별로 없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나라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뭐냐면, 그 자연환경에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 나일강이 이제 뭐냐면 그 차이죠. 나일강은 상당히 착한 강이야. 그래갖고 범람 시기가 일정해요.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측 가능하죠. 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죠. 요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면 그 퇴적물에 비해서 또 옥토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미리 방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집트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면, 만물이 순환한다 생각한 거죠. 범람하고, 물이 빠지고, 곡식이 자라고, 추수하고, 또 범람하고,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도, 삶이라는 것도 뭐야? 순환된다. 영혼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래서 영혼이 올라가면 이제 뭐냐면, 그 오시리스에서 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이 뭐예요? 갈라지죠. 일부 영혼들은 밑으로 내려와서 그 카라는 영혼이 들어와서 먼저 다시 재생한다. 그런 이제 사고방식 갖고 있어. 그래서 이집트인들 뭘 만들어요? 육체가 썩지 않도록 미라를 제작하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한 거고. 근데 이에 반해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일단은 그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 강이 범람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라는 그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홍수 신화는 원래는 어디에 홍수 신화요?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는 홍수 신화야. 이거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환경을, 자연환경을 잘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치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비관적이에요. 자연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하죠. 이민족의 침입도 많고, 민족 교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후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상당히 뭘까요? 어둡게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들 영혼이 있다고는 생각해. 근데 영혼이 어둠컴컴한 곳에 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뭐야?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있지만 영혼 불멸사상 없어. 근데 이집트인은 영혼 불멸사상이 있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세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은 상당히 어떤 특징이 할까요? 현세의 삶도 중요시하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내세의 삶을 더 강조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현세가 너무 어둡다 보니까 내세 또한 어둡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현재에 있을 때 즐기자.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전에도 기출문이 나왔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에 그 내용이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내세적 사고방식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유물이 있죠. 하나가 뭐야? 우리가 미라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사자의 서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래서 사자라는 거 뭐야? 죽을 사자죠. 죽은 사람의 편지란 뜻이야. 섬뜩하죠. 예. 근데 이 죽은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뭐죠? 그 당시 이제 살아있을 때 얼마나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 오시리스에게 뭐야?
그 알려주는 거죠. 그 오시리스는 오리시고타는 저승사자인데 그 염라대왕 그 옥황상제요. 옥황상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그 저울추에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내 가지고 심장과 깃털 있죠, 깃털 이게 달아놔요. 그래서 심장이 무거우면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 죄를 많이 지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고, 깃털이 무거우면 이 사람은 심장이 가벼운 거는 상대적으로 가벼우면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깨끗하게 산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가? 천국에 가. 아니면 또 내려와서 재생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오시리스에게 내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 편지가 사자의 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 뭐냐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정지 구조인데, 자, 이거는 자연환경에 영향받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제 그 재정일치는 뭐 신권 정치는 이집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볼 때 왕의 권한이 약해요. 그래서 신의 대리자죠. 신 자체가 못 돼. 왜 신의 대리자나? 정권 교체가 너무 빈발하기 때문에 왕권이 상당히 약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집트는 그 상대적으로 볼 때 왕이 국왕이 뭐예요? 신이죠. 파라오. 그래가지고 이제 라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문자를 볼 때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는 서령 문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집트는 상형 문자죠. 그래서 서형 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기 문자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진흙탕에 이제 진흙에 이제 법도를 구워가지고 거기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집트인들의 상형 문자인데, 이 상형 문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민중 문자하고 신성 문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거 앉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민중 문자하고 신성 문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원래 예전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번역이 되죠. 무슨 그 비석 때문에 번역됐죠? 그 우리가 지금 노제타 스톰이라고, 여기에 번역이 되죠. 그래서 노제타 스톰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신성 문자, 민중 문자, 고대 그리스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 비문 안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하는 과정에서 거기 고고학자들이 이제 이걸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큰 단서가 됐던 글자가 뭐야? 클레오파트라죠.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 클레오파트라는 말이 있어.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성 문자하고 민중 문자에도 같이 있는 거야. 포기법을 그 당시 외래어를 지금 그대로 썼던 것 같아. 그러면 이 고대 그리스어 내용하고 뭐냐면 민중 문자, 신성 문자에 썼던 내용들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국보화도 번역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번역이 돼서 해석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자 같은 경우에는 서령 문자인데, 수메르어는 번역이 안 돼요, 지금. 남아있긴 있지만. 왜냐면 수메르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인도 유럽어족 계통도 아니고, 햄족 계통도 아니야. 셈족, 햄족 계통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통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번역이 안 되고요. 다만 뒤에 이제 그 등장했던 아카드인이나 뭐 아모르인, 그런 사람들의 언어 구조는 번역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계통에 민족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보면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다신교, 좀 다르죠.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적이고, 그다음 이집트는 내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특징은 또 하나 뭐냐면 다신교지만 신의 모습이 거의 인간의 형상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신처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불사와 뭐냐면 강대한 힘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감정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성경책에서 볼 수 있죠. 야훼라는 신 보이죠. 구약 성경에. 그 야훼 보면 야훼는 질투심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막 질투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뭐 처벌을 주죠.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연과학은 둘 다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의 뭐 십진법. 뭐 십진법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이건 할 수 있어. 왜? 우리 인간의 손가락이 몇 개요? 10개잖아요. 그 인도에서 있고 예전에 있고, 이게 좀 기억할 게 태양력이야. 태양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지만 이집트 태양력이 어디로 건너와요? 로마로 건너가죠. 그래서 율리우스 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율리우스 역을 5차를 지금 곤쳐놓은 게 그레고리 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그 역법이 그레고리 역이야. 예.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태형령, 뭐 육심집범, 그다음에 여기 좀 기억할 게 이제 점술술. 천문학이 발달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천문학은 점술술에서 점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경 국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절기를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죠?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 지금은 그냥 GPS 틀고 뭐 하고 시계 보면 오늘 며칠인지 다 알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 며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별자를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알 수 있고, 그다음 치료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치료인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개념이야. 이거는 고대 오리엔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조로아스트교나 유대교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영향을 기독교에도 보이고 있고. 근데 정통적인 동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죠. 순회 개념이죠. 10일에 한 번씩 이렇게 쉬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상나라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나중에 오리엔트 국가들의 자연과학에 영향을 받아서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연과학 발달이잖아요. 자, 그다음 학문 쪽은 상당히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됐다. 뭐 이집트는 천문학, 기하학, 외과의학, 그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죠? 피라미드나 그다음에 이제 나일강에 이제 뭐냐면 범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의시설 개관할 때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과의학 같은 왜 필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란을 만들 때 필요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축 양식에서 이제 열주식 양식. 열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둥이 쭉 나열되어 있는 양식이죠. 예. 그래서 기둥을 그렇게 많이 세웠던 것이 뭐 때문에 기둥을 많이 세웠죠?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열주식 양식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도 보이고 로마에서도 보여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또 뭐 메소포타미아 이제 특징이 아치와 돔 양식이죠. 그 돔이라는 것은 지붕이 둥글고 아치는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입구가 둥근 양식을 아치죠. 그 아치식 그 양식이 왜 형성이 됐냐 하면 이게 여기는 이제 특별한 그 결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죠? 그냥 아치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하중이 뭐예요? 제일 분산되는 제일 형태야. 그 원형 양식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돌다리 건널 때 정통 돌다리 건널 때 되게 어떤 형식이에요? 아치형이죠. 아치형을 하면 이게 곡선 원 모양이기 때문에 그 하중이 뭐예요? 잘 분산이 돼. 그래서 별다른 결합제가 없어도 그 자체가 강고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로마에 영향을 줘요. 로마. 그다음 법돌공출. 법돌공출은 이제 진흙을 이제 만들었다는 건 이제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에 좋을 때 이제 이집트는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했어. 근데 이에 반해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기 제가 이제 추가해서 말한 거예요. 상공업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상당히 발달됐다. 왜 발달됐을까요? 동서교통의 중간에 딱 위치되어 있죠. 바닷길, 비닷길. 그래서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등장했던 국가들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뭐 산산조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다 동서교통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달됐다. 상업이 발달됐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멸망인데 얼마면 이제 이집트나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딱 멸망을 할 수 없다. 그냥 주변에 와서 이제 주변 민족들에서 정복당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중국 하도 민족 교류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메르인이죠. 수메르인. 두 번째 민족은 뭐예요? 아카드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족은 아모르인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등장한 민족은 카사이드인이고. 그래서 계속 뭐냐면 이게 민족 이동이 많아. 그 다음에 또 눈여볼 게 시타이트인인데 시타이트는 어떤 계통의 민족이에요? 이게 원래 중동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에요. 이 민족은 인도 유도보족 계통의 민족이죠. 이동 중에 이제 소아시아 반도 쪽으로 해갖고 이제 했던 민족인데 원래 소아시아 반도 쪽에는 원하타인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 정복하고 시타이트 뭐냐면 제국을 세웠죠. 시타이트는 특징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뭘 가지고 있죠? 세계 최초로 철기를 사용했죠. 되게 인도 유도보족 하면 되게 철기 사용하고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한때는 되게 강소국으로서 뭐냐면 주변의 민족들을 장악했던 왜냐 철기로.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집트하고 한판 붙었죠. 중동의 패권을 둘러싸고 대표적인 게 카데시 전투라는 게 있어. 이게 상당히 중동 패권의 중요한 전투인데
물론 여기에서 정확한 승부는 나진 않았어. 그래서 평화법적으로 맞고 했지만 시타르트가 이렇게 이집트와 맞짱을 뜰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집트인들은 그 당시에 어떤 계통이었어? 청동기였죠. 근데 청동기는 무기로서는 좀 사용하고 대부분 뭘 사용한 거야? 석괴 사용했잖아. 얘네들은 철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냐면 시타르트가 그 해상의 민족이라는 어떤 이제 정체불명한 민족들, 오늘날 말하면 우시족단 외구 같은 그 민족들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시타르트가 멸망하고 나서 철제 기술이 널리 확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아시아인한테 이제 정복을 당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또 어떤 민족이 쳐들어왔죠? 알렉산더 제국.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의 그 알렉산더 부하 장수였던 누구예요? 포톨로마이우스가 그 포톨로마이우스 왕조를 세우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언급은 안 하지만 이제 이집트 정치사 보면 공왕국, 중왕국, 신왕국 크게 세 개 왕조로 나누죠. 그래서 그 안에도 30개 왕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왕국 시대는 우리가 이제 왕권이 좀 강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거대한 기지의 피라미드 있죠? 그 세 개의 피라미드, 그 카프라, 메키우라, 이런 그 피라미드는 다 공왕국 때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 중왕국 때는 혼란기를 겪고 나서 중왕국 때는 힘이 좀 약한 봉건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2 중간기 때, 혼란기 때 누가 쳐들어와요? 익소스 민족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청동기가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청동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 중간기 때 그 익소스라는 복합 민족 그 집단들이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가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삼왕조 때, 그러니까 신왕조 때 가서 다시 왕권이 가면서 제국주의 정책이 펼쳐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설책에 보면 램세스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했던 시기가 그 신왕국 때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뭐 기본 강의 시간 때 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좀 살펴볼게요. 자, 예전에 07년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나왔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그래서 이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오래 예전부터 알려진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그 아시리아에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있었어. 그 아슈르 바니팔 왕은 그 자기가 치세 기간 동안에 그 당시 그 큰 도서관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주로 책은 뭘로 쓰여졌을까요? 점토판. 그래서 그 점토판에 기록을 내놨어. 근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나왔다가 나중에 발굴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알려진 게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자,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알 수 있다? 홍수 신화의 원형이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홍수 신화 있죠? 이름만 바꿀 뿐이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어떤 그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가 범람한 시기가 일정치 않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그 헤브라이 민족에게 영향을 줘. 원래 헤브라이 민족도 유목 민족이죠. 그래갖고 그 일부가 BC 20세기 때 어디로 이동한 거야? 오늘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죠. 저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다시 일부가 어디로 가요? 그 식소스 민족이 이동할 때 이집트로 내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집트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끌고 나가는 장면이 그 성경책에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라고 아시죠? 거기 나온 거야. 나가다. 예굽은 이집트를 나가는 기록을 쓴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현세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갖고 이제, 여기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그 불사의 약을 찾으러 가죠. 주인공이. 그 영웅 길가메시가. 그래서, 절친한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에키두의 죽음을 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 찾았어. 그쵸? 찾고 나서 잠자다가 누가 꿀꺽 먹은 거야? 뱀이 나와 꿀꺽 먹는 거지. 뱀이 본래 안 좋은 존재야. 창세기도 나왔지만. 자, 하여튼, 그걸 보고 이제 한탄하니까 어떤 여인이 충고를 하죠. 이렇게 불사의 약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현재를 그냥 즐겨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다? 되게 현세적인 사고 방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영혼 불사를 안 믿는다고 했죠? 영혼의 존재를 믿지만 영혼이라는 건 죽은 뒤에 뭐야? 어둠 컴컴에 있다가 다 사라지는 존재잖아. 유교하고 비슷해. 유교도 마찬가지죠. 영혼은 있지만 뭐야? 영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죠. 그 도깨비에 보세요. 영혼에 있으면 있다가 좀 몇 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라지잖아. 흩어지고. 그래서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지내죠. 어디까지만? 5대에서만 지내, 4대. 자기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념에서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볼게요. 이 법. 그래서 예전에 메소포타미아의 법과 관련돼 갖고 뭐가 나왔냐면 그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이 나와요. 하무라비 법전. 그러면 그 하무라비 법전은 언제 만들어졌냐? 그거는 그 고 바벨로니아 왕국 때 만들었어. 나중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있었죠. 그게 이제 대비해서 고 바벨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통일 왕조가 건설이 돼요. 고 바벨로니아 왕조는 그 누가 건설한 왕조야? 아모르인들. 그 앞에 있었던 그 수메르인들, 아카드, 그 다음에 아모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모르인들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 그 발달된 수메르 문화를 이제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수메르 정통신과 그 다음 아모르 정통신이 뭐냐? 마르두크가 있어. 그걸 숭배했다. 그래서 제3대 왕이었던 하모르 왕 때 제일 전성기를 누렸어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앙집권체제 확립이 있죠. 그래서 도시국가 충성식 대규모 제국으로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통일국가 중심을 이뤘고, 관료직 직업군인제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됐고요.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법률을 제정했죠. 그래서 그 법률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법률입니다. 그래서 있고, 경제적으로는 무역과 상인 계급이 성장했다. 동서교통을 통해서 그 당시 오리엔트 중심 도시로 바빌론이 번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적 무역 발달 내용이 어디에 반영됐냐면 하무라비 법정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하무라비 법정이 갑자기 태어난 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예전의 법전들의 어떤 정통을 이어오고 집대성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무라비 법전이 세계 최초로 법전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5개념이죠. 이미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최고의 법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르나무 법전이 있고, 그다음 그 외에도 둥기 법정, 리피트 이시타 법정 등이 있어. 그래서 여기 법전들은 되게 수많은 전통을 잇는 법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거까지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이런 법전들이 있다. 하무라비에 전에 그 법전 중에 그런 법전들이 있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름 정도만. 자, 그러면 하무라비 법전의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건 하무라비 법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밑에 법제적 특징에서 특징이 있죠. 그거 일본하고 연결돼 갖고 그 하무라비 법전이 이제 뭐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법전이나 하무라비 법전의 공통된 특징들이 몇 개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여기 1번하고 3번이 이제 겹쳐 있는데, 자,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보복주의 원칙이야. 보복주의. 많이 들어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1대1의 원칙이죠. 이걸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그 무슨 법정이냐면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요. 법적으로 동태복수법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래갖고 이거는 상당히 지금 뭐냐면 지금 볼 땐 되게 원시적이죠. 좀 보복주의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또 근데 이때는 상당히 이게 선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복주의 원칙은 보복을 한정시킨 거죠. 만약에 보복을 다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해? 사회가 유지가 안 돼. 보복이 악순환이잖아. 그리고 보복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뉴스에서 나왔는데 그 어떤 학부모가 이제 진료교사가 자기 딸 그 추행했다고, 성추행했다고 칼을 들고 와서 뭐냐면 살해하는 사건이 있어. 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뉴스 볼 때 참 통쾌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막상 법의 심판은 엄격하죠. 그래갖고 한 5년형인가 10년형인가 받은 것 같은데 왜 잘못한 거야 이거? 개인의 사적 복수를 한 거지. 그 비례의 원칙이 어긋난 거지.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받을 만큼 뭐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성추행이 살인죄하고 비슷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놔둘 경우에 국가에서 그걸 놔둘 경우에 복수의 악순환을 하는 거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돼서 그걸 막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준사형주의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 때, 그러니까 그 형사사건도 일부 포함되고 민사사건. 그러니까 공공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할 때는 그 범죄가 어떻게 성립되냐면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아다가 법정에 앉혀야 돼. 그래야지만 뭐냐면 재판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먼저 수사하고 지금 기소하는 단계는 다 국가가 해주잖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누가 해요? 검찰 하죠. 그다음 재판은 누가 때려? 판사가 하잖아. 근데 수사하고 이런 단계, 수사나 그러니까 인도나 잡아와서 체포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기소하는 단계, 법정에 앉히는 단계를 누가 개인이 하는 거야? 다 개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준사형주의는 로마법에도 보여요. 로마법. 그래서 로마법 같은 경우에는 공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중대한 범죄 같은 거 있죠. 반란. 이런 건 국가가 직접 하지만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문제들은 뭐죠? 개인이 법정에 그 피해자를 가해자를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앉혀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야. 재판이. 그래서 이걸 준사형주의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불평등 원칙이야. 그래서 그 뭐냐면 보복주의 원칙이 일 원칙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계급간의 차별적인 원칙이 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의 범죄는 가볍게 뭐죠? 처벌받고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의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의 범죄는 뭐죠? 높게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게르만 법도 보이고 뭐 조선시대 때 법도 다 보여. 정근대 시대 때 법이 다 그래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 로마 시대 법은 차이가 있죠. 로마 시대 법은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형평성이야. 상당히. 그래서 그 아무리 계급 차이가 있더라도 법적은 뭐죠? 형평성이 많죠. 물론 이제 재판은 이제 영향을 이제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기간제를 정규제 간다 해갖고 문제가 생기잖아. 그 무슨 문제예요 지금? 형평성의 문제 아니에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공부해갖고 하는데 누구는 이래서 돈 받고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제도 자체가 어떤 문제점 떠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고의와 그다음에 우발의 무차별이죠. 그래서 현대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그 살인죄라도 사람을 죽인 죄라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싸우다가 그냥 우발적으로 이제 한 대 쳤더니 이 사람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가실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형량이 좀 낮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였단 말이야, 이 사람을. 그러면 뭐가 돼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같은 무기징역이냐 사형죄야. 그러니까 형량의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고에 의한 살인, 내가 진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죽일 경우가 있잖아, 실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대1의 원칙이 적용돼갖고 살인이 처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그 안에는 또 뭐냐면 그 상품, 그 상업이라든지 무역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당시 이제 그 하무라이 법전이 있을 때 그 시대가 상업과 무역이 되게 발달했던 시대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가부장적 사회적 모습이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하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근데 이거 노마법보다는 좀 가벼운 거예요. 노마법 12법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못되게 하고 때리잖아요. 곧바로 뭐예요? 사형이에요. 여기에서는. 예.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항우의 법정에서는 그 원시적 율법도 잔존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혐의자가, 피의자죠. 물속에 던져갖고 물에 뜬다면 무죄다. 이거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거야? 게르만법에 보이죠? 이걸 뭐라고 해? 이걸 시제법이라고 하죠. 시제법. 증거와 자백이 아니라 이런 시제법을 통해서 고통을 가해가지고 그 고통의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거. 상당히 원시적인 형태죠. 자,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갈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왔어요. 15년 기출문제 나왔다고 해도 그는 역교동과 관련돼 갖고 문제 나왔던 거고요. 감적 이익과 관련돼 갖고 단독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제국 앞에 이제 통일 제국이 있었죠? 무슨 민족이죠? 아시리아.
근데 이 아시아는 뭐냐면 다른 민족을 너무 강혹하게 다뤘기 때문에 곧바로 멸망을 했고, 그래서 아시아 멸망 후에 4개 민족으로 갈라져 나가죠. 4개 제국으로. 하나가 이제 니디아,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니디아. 그 니디아에서 좀 알아둘 것은 뭐냐면 최초 화폐 경제, 화폐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집트. 그 다음 마지막으로가 메디아야. 메디아는 이제 어떤 민족이 세웠냐면 오늘날 이란 민족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도 원래 메디아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키루스 2세 때 이제 메디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제 신바벨로 멸망시키고 커져 나갔던 국가죠. 그러니까 형제 국가라 보시면 돼요. 그냥 페르시아는. 자, 그러면 페르시아의 정치를 이제 볼게요. 페르시아는 뒤에 또 하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후에 페르시아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 페르시아,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를 뭐라고 하냐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하죠. 그 다음 뒤에 있는 페르시아는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페르시아 정치에서 이제 눈여볼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키루스 2세가 있어. 키루스 2세. 자, 키루스 2세는 이제, 페르시아는 부족 국가들 이제 뭐냐면 세계 대제국으로 확장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메디아, 자기의 예전에 이제 상국이었던 메디아를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 그 메디아 왕이 자기 외할아버지야. 어머니가 이제 메디아 왕국의 공주였는데, 이제 시집을 온 거죠. 그래서 자기를 낳게 되고, 하여튼, 메디아를 멸망시키고, 니디아와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를 멸망시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리디아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할 때 주요 부대가 뭐냐면 기병하고 궁병이에요. 기병하고 궁병. 그래서 특히 궁병이 되게 발달해. 궁이 뭐예요? 화살 쏘는 거잖아.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 300을 보면 먼저 뭘 치고 나가죠? 궁병들이 쫙 와가지고 화살 쏘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기병들이 하죠. 이모테라는 그 특수부대. 예. 기억이 안 나세요? 자, 하여튼, 있고, 수도들, 이제 수사나, 폴리스,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페르스폴리스가 처음인데, 페르스라는 것은,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세는 페르시아 사람, 폴리스는 뭐죠? 도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페르세폴리스. 그래서 페르시아가 세운 도시라는 뜻인데, 엄밀히 페르세폴리스는 그리스인들이 그냥 부른 거예요. 호칭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리우스 1세 때 또 하나의 수도를 만들죠. 수사. 그래서 양경제를 운영했다. 수도를 2번이나 두 개를 이제 만들어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페르세폴리스 유적지에 보면 상당히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를 이제 보면 상당히 다양한 문화를 수용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들은 이 당시 이제 혼합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뭐 이집트 양식도 있고 그리스, 페르시아 정통 양식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국가, 그러니까 페르시아족들이 세웠던 민족이 세웠던 그 여러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 전반적인 특징들 보면 상당히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종합적이고 다양하다, 포용적이다, 개방적이다 이게 키워드야. 그래서 후에 이제 페르시아나 뭐 사산족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파르티아도 이제 페르시아 계통에 세운 왕조들이죠. 이런 민족들의 특징이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럼 지금 이란은 상당히 개방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폐쇄적이죠. 그 나중에 이제 이란 민족주의가 형성되면서 형성된 거고,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 민족의 정책도 상당히 뭐냐면 타민족의 정통과 종교를 존중해 준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유물이 이제 키루스 원통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 석방을 했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그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이렇게 뭐냐면 왔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석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었냐면 이 키루스 2세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런 사고 방식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만큼 상당히 개방적인데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아시아 제국과 비교해 볼 수 있죠. 아시아 제국은 뭐야? 다른 민족의 어떤 문화나 정통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반란을 하면, 반란을 일으키면 강제로 진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시아 제국의 통일이 짧게 있다가 금방 분열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같이 이제 비교해갖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키루스 2세가 죽고 나서 잠깐 혼란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있다가 또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예요. 다리우스 1세. 그래서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 2세의 그 먼 친척벌 정도 되는 사람이야. 직계 손자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중간에 캄비세스 1세, 캄비세스 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반란이 있다 죽고 이때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집권을 했어요. 자, 이 다리우스 1세는 되게 중요한 왕이죠. 되게 이제 페르시아의 제국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을 보면요. 일단 중앙 집권 체제가 를 완비했다. 그래서 9년제를 실시하고 9년제라는 건 뭐예요? 전국에 20개의 주로 나누고 거기에 지방 총독을 박연하죠. 사트라프라는 지방 총독을 박연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찰관도 이제 파견하죠. 그래서 그 왕의 이제 뭐냐면 눈과 귀가 되는 감찰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샤트라가 감찰관이 아니라 그 지방 장관이에요. 감찰관 따로 있고, 그래갖고 작은 속조 사트라피를 나누고 거기에 사트랍이라는 총독을 맡겨 통치를 하고요. 총독이 딴짓 거의 못하게 감찰관을 파견해서 감시를 하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했다.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했는데, 이런 도로와 역전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왕의 길 해갖고 어디에 나와 있냐면 헤르토스의 기록이 나와요. 역사에. 그래갖고 이제 수사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길이가 2,683km 정도 되고 중간중간에 숙박수가 111개인가? 관문 4개를 설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사적 도로도 이용하고 그다음 평화시에는 또 상업도로 이용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도로망들은 예전에 아시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노마도 만들었죠. 노마도 이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제를 정비하고 화폐와 도량을 통일했다. 뭐 되게 중앙집권적 왕의 국가들의 그 왕의 업적하고 비슷해요. 신시한국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는데, 일단은 예전에 한번 이제 그리스사에서 나온 건데, 소아시아 그리스 식민도시를 복속을 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식민도시들이 연안 부분에 있었죠. 이오니아 지역에. 그걸 지배를 하는데, 소아시아 도시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잖아. 그때 아테네가 해군을 지원해주죠. 그 보복 차원에서 1차 원정과 2차 원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2차 원정 때,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마라톤 평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고, 그때 이제 마라톤에서 이제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난 게 이제 마라톤이라는 경기라다. 근데 이거 나중에 다 군화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락병이 승전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스파르타에게 좀 구원해달라고, 지원병 보내달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은 거야. 근데 나중에 잘못 알려진 건데,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나중에 잘못 알려진 거지만,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이란에서는 마라톤 안 하죠. 영하 300 안 보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이 활발하고, 수공이 발달되고, 통일화폐를 사용했고, 특히 니디아의 주조 기술, 이 당시 화폐 만드는 기술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이제 정복지 간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치를 인정해주고요. 페니키아 무역 활동을 보호해주고 절충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다양한 민족 문화를 흡수 통합하는데, 여기 좀 눈여롭게 페니키아인의 무역 활동을 도와줬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이 도와주다가 누구하고 붙게 된 거예요? 페니키아인들이. 그리스와 붙게 되잖아. 그래서 페니키아를 보호해서 보호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원정에 참여했던 배경도 서부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한 거죠. 동부지중해네요. 예, 동부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전에 기출 예문에도 나왔던 게 조로아스트교야.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트교를 믿죠.
조로아스트교. 그래서 이제 이 조로아스트라는 말은 이제 그 조로아스트교를 창립했던 사람이 조로아스트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조로아스트는 그 그리스어고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뭐냐면 그 짜라투스트라야. 예. 그래서 니체가 그 유명한 말을 맞죠. 유명한 책을 썼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썼잖아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건데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로아스트교는 그 정통신앙을 바탕으로 여러 다민족 국가의 의식을 수용해서 만든 특징인데 약간 일신교적 요소가 좀 있어요. 아우라 마주다를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그 교리를 보면 세계를 이원적으로 나누죠. 선과 악의 개념으로. 그래서 선은 누구예요? 아우라 마주다의 신이고 그 다음에 그 악은 뭐죠? 아흐만. 네. 그래서 아흐라 마즈다와 아흐만을 따르는 무리들이 싸우고 결국에는 아흐라 마즈다가 강림함으로써 누굴 구원은? 선을 그 아흐라 마즈다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흐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야?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처벌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많이 보이죠?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보이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조로아스트 교리는 어디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에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때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때 뭘로 심판을? 불을 가지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 불을 그 당시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당시 뭐라고 한다? 중국에선 배하교라고 해요. 배하교. 그래서 구세주의 출현이라든지 사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이원론적 세계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의 경전을 이제 아베스타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눈여볼 게 뭐냐면 인간의 도덕 위주와 도덕성, 자유의지를 되게 강조한다. 그래서 그 당시 악의 신을 선택할 것인지 선의 신을 선택할 것인지 누가 선택한 거죠? 인간이 선택한 거야. 인간이. 그래서 상당히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세기 사람한테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뭐냐면 그 거기에서 보는 내용이 뭐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19세기 때는 그다음 짜라투스트라가 살았던, 그러니까 니체가 살았던 독일은 되게 신교가 북부지역은 신교를 믿었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인간의 운명은 다 누구에 결정되는 거예요?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인간 자유의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비판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이제 조로아스트교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 내용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그 쓴 거죠. 니체가 또 유명한 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죠. 그래서 니체가 이제 공식적으로 무신론자라고 한 거야. 그 당시에는 상당히 좀 약간 그 당시에는 좀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조로아스트교는 제국 통제 보편적 권위를 제공했다. 특히 나중에 이제 그 다리우스나 키루스가 정복 활동할 때 상당히 이제 그것을 뭐냐면 정당화시켜주는, 정복 활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아흐라 마즈다의 계시를 받은 그 왕이 그 악의 무리들을 쳐부시는 거죠. 예전에 불씨가 악의 축을 쳐부시는 것처럼. 그래서 상당히 선과 악의 개념을 통해서 자기 편은 선이 되는 거고 남이 그 정복할 대상은 뭐가 되는 거야?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전쟁할 때도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선이 되는 거고. 저 그리스 쪽은 뭐야? 아테네나 그 페르시아는 악의 제국인 거죠. 예. 그래서 아흐라 마즈다의 명령을 받고 악의 제국을 뭐예요? 토벌한다. 그래서 정복정제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조로아스트교를 왕실이 보호하고 막 되게 강조했지만, 여긴 국교화되지 않았어요. 국교화됐다는 거. 국교화된 건 언제 때냐면, 사사왕조 페르시아 때야. 그래서 사산조 가문이 원래 이제 조로아스트 신가거든요? 신간이야. 그래서 그 뭐냐면, 조로아스트를 모시는 가문이에요. 원래. 전문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조로아스트교가 그 언제 국교화되냐? 이건 사사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조로아스트가 국교화되니까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종교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 못 믿게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슬람을 많이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조로아스트교가 뭐예요? 너무 자기 종교만 강조하니까 그게 진리 이제 다 그 민족들이 뭐예요? 이슬람교로 기이하잖아. 이슬람교 되게 포용적이잖아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조로아스트교는 되게 영향이 커요.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대승불교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고, 그다음 중국에서는 배하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파르시교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정부의 보호가 서 인도, 이집트 확산되고 독일의 니체 사상에도 영향을 줬다. 자유의지를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언제 망했어요? 알렉산더 제국에서 멸망했죠. 예, 알렉산더가 이제 다리우스 3세를 이제 쫓아내가지고 그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금방 멸망했던 게 뭐냐면 페르시아가 중앙집권적 어떤 국가 형태를 띄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완전한 국가는 아니었어. 여러 민족들 복합 왕조였죠. 연합 왕조였죠. 그래서 한번 그 싸우다가 알렉산더한테 몇 번 깨지는 걸 보고 뭐예요? 누구한테 붙은 거죠? 이제 다들 알렉산더한테 줄을 쓴 거지.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뭐예요? 급속하게 붕괴가 됐던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앙집권하고 또 어떤 민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임진할 때도 몇 번 깨졌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붕괴된 건 아니죠. 계속 저항하잖아. 근데 페르시아는 그게 아니에요. 강대하고 여러 민족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딱 깨지는 거 보고 이제 줄을 어디서 써야 되겠다? 알렉산더 써야 되겠다 해서 모두 다 알렉산더 쪽 써버린 거죠. 예, 금방 무너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그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볼게요. 그러니까 사사왕조 중간에 무슨 것이 있었죠? 파르티아라는 국가가 있었죠? 그래서 그 BC 3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파르티아가 있는데, 파르티아는 어디서 갈려졌냐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죽고 나서 이제 그 후계자들이 크게 세 개의 왕조를 세우잖아요. 포툴로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세라우쿠스 왕조가 어디 있었어요? 중동 지역, 시리아 지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 왕조가 저쪽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지배를 했죠. 근데 이 세라쿠스 왕조는 제일 컸어. 다양한 민족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지죠.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왕조들이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어떤 왕조가 있었죠? 그리스계 왕조였던 박트리아가 있었죠. 이 박트리아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뭘 했다? 그 간다 미술 있죠? 불상 제작. 그래서 쿠샤 왕조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란 계통에서는 이제 이란 쪽에서는 페르시아족들이 이제 세운 그것이 뭐냐면 그 파르티아야. 그래서 파르티아가 이제 그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국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를 세웠던 사람이 이제 파르니시족, 그러니까 그 이란 계통의 이제 그 스킨타의 유목민족들과 연합해갖고 파르니족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페르시아 계통의 한 일종이에요. 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아르사케스야. 그래서 그 한자로 옮겨줄 때 안식국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사왕조 페르시아죠.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앞에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산족 페르시아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국명은 뭐야?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앞에 있는 페르시아를 계승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민족을 페르시아 국호를 사용한 거죠. 자, 그러면 사사왕조 특징을 좀 볼게요. 이 사사왕조도 단독 문제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몬을 기출과 관련돼서 연계돼서 그냥 집어넣은 거야. 하도 중동사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훑어보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중앙집권적인 국가다. 그래서 종전에 제후국을 폐지하고 속주화시키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건국은 이제 아르다시르스가가 이제 사산의 어떤 손자죠. 사산과 사원가 아니라 사산의 그 손자인 아르디시르가가 그 고대 아케메네스족 프레시의 부흥을 내세워서 파르티아를 멸망하고 이란계 민족을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크텐시포에서 수도를 정했다. 크텐시포는 그 앞에 파르티아의 또 수도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뭐라고 지었냐면 샤라고 지었어. 제왕의 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샤라는 명칭은 그 외 이란 계통의 왕조에서 보이죠. 이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태를 보면 이 사산족 페르시아는 그 예전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자기 그 조다수교를 먼저 국교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신교를 막 강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주변부터 이제 갈등이 있고 특히 동로마 제국과 싸우게 돼. 그 과정에서 종교적 문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슬람교도에서 침해해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치적인 부분은 좀 많이 생각됐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샤프로 1세라는 사람이 있어. 샤프로 1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산산적 기반을 마련했던 사람인데 쿠션 왕국을 격파하고 그 노마 왕국을 격파해서 심지어는 그 노마 황제였던 발라니우스 황제를 사로잡아요. 포로잡고 했죠. 그만큼 상당히 뭐냐면 강력한 국력을 떨쳤던 사람이 국력을 이제 국력의 기반을 만들었던 사람이 샤프루이스다. 이 정도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제 언어적 페르시아를 공유했고, 아라고나 그리스어 이런 것도 사용했고요. 경제적으로 뭐 화폐, 은화, 근화, 동화를 주조했고, 그 교육은 동호 쿠션족, 그 서로는 노마를 쳐서 동서교통을 차지해서 중개무역을 완성했다. 자, 문화는 뭐 앞에 있는 페르시아랑 비슷비슷해요. 그 페르시아 문화, 인도 문화, 그리스 문화가 융합이 있고, 근데 이제 종교적으로 상당히 배타적이었죠. 뭘 국교화시켰다? 조라스교를 국교화시켰죠. 그래서 종교 탄압이 좀 심했다. 근데 이제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마니교가 등장해. 이 마니교. 이 마니교는 조라스교 일부 입장 올 때는 뭐가 되는 거야? 2단이야, 2단. 그러니까 마니다는 얘가 세웠기 때문에 마니교라고 하는데, 이 마니교는 조라스교, 그 다음에 기독교 국파 중에 네스티우스교 있죠? 그 다음 불교가 결합돼서 만든 국제적인 종교죠. 그래서 이제 후에 중국에서 전파돼갖고, 그 뭐냐면, 명교라고 불렸던 종교죠. 명교. 강남 지역에, 명교가 이제 전파됐는데, 1세대는 주원장도 요 마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나라 이름을 명이라고 지은 것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서는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마니는 조라스교로 이단시켜가지고 뭐예요? 탄압받고 순교자가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초기 지도자들은 탄압받고 순교자가 돼. 그래서 그 순교자들 모시면서 발전이 되는 거야. 예. 자, 그 특징은 뭐냐면 마니교는 철저하게 이분법이야. 조라스교 이분법이지만 얘는 더 철저해요. 조라스는 선과 악이 대립해서 결국 누가 이긴다고 해요? 선이 이긴다고 하지 아우라 마지다 같다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봐. 뭐냐면 이 세상에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한 거야. 심지어는 그 조라스는 선인과 악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봐요. 모든 사람은 안에 뭐가 있다고 해?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고 안에서 뭐야? 대입했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마음을 선의 측면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절제를 해야 된다. 수양을 하고, 그래갖고 상당히 금욕주의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요거는 약간 뭐하고 비슷하죠? 불교적 색깔이 좀 띄죠? 예. 그래서 어떤 사색이라든지 금욕, 정신주의 되게 강조하고, 이런 것. 그래서 얘네들은 정신을 되게 뭐냐면 선으로 보고, 물질적인 건 뭐야? 악으로 봐요. 그래서 그 육식을 금하고, 이런 내용들이 특징을 갖고 있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듣는 소리야? 그 중세 유럽 시대 때 그 뭐냐면, 이단을 찍혔던, 카타리파 있죠? 알비지파. 그 알비지파가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죠? 마니교에 영향을 받은 거야. 예.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끊임없이 그 대립 투쟁을 하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산산식 미술 공예가 발달됐고, 그 다음에 금음세곡이나 공예 이런 것들이 청동기 이런 것들이 발달됐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수당 시대나 한국이나 일본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비파라든지 석류나무 이런 것도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주전자든지 그 다음 유리병 이런 것들이 신라 시대 고분문에도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도 넘어가서 이제 이슬람 제국으로 넘어가죠. 이슬람 제국. 예. 자, 이슬람 제국에 좀 눈여볼 건 뭐냐면, 이슬람하고 그 아랍은 구분은 해야 돼. 이슬람교는 뭐예요? 종교죠. 종교예요, 이슬람교고. 그리고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아랍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아랍 외에도 그 투르크 계통도 있고, 이란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믿고, 인도네시아도 믿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교를 제일 많이 믿는 사람들은 아랍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계통의 사람들이야? 저 인도네시아 쪽의 사람들이 많이 믿어. 그리고 아랍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이에요, 민족. 이슬람 믿고 있지만 민족 개념.
세모 계통, 그러니까 오늘 아랍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아랍이나와인데 원래 아랍인들은 어디에만 해당하냐? 베두인족에만 해당했어. 베두인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그 사막 있죠? 저쪽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에 살았던 유목민족이죠. 나중에 일부가 이제 뭐냐면 그 상공에 또 종사하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베두인족이 성립한 이슬람교가 널리 확산되면서 이 아랍 쪽의 개념이 뭐야? 확대돼요, 아랍 민족이. 그래서 아바스 왕조 때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 그 아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아랍인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랍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셈족 계통 사람들은 다 아랍어로 받아들였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랍인들, 이슬람 민족 아랍인들이 다 믿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아랍인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믿고, 특히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랍인들하고 이란인을 동일하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다른 거죠. 아랍인들은 아랍어를 사는 거고, 셈족, 햄족 계통이고, 이란은 어떤 계통? 인도 유도보족 계통이에요. 이란어가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상당히 뭐냐면 그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만 좀 중동 계통의 사람들과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얘들은 순위파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차별성을 강조해서 시아파를 믿어. 되게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슬람 민족, 이슬람 주도권의 어떤 그 변천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아랍이 주도권을 장악했죠. 그러다가 뭘로 넘어가요? 이란 계통 넘어가고 이란에서 다시 투르크 계통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변천 과정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과 관련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많이 나왔다고 보다는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수도, 이슬람적인 수도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마호메트 당시에는 처음에 메카에 있었죠? 그래서 탄압받고 어디로 가죠? 메디나라고 가죠. 이걸 이제 헤지라고 이제 하죠. 622년에서 보통 이슬람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날짜 계산을 하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포 시대에 예전에 문제 나왔는데 메카가 아니에요. 어디죠? 메디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수 왕조, 세수 칼리포 시대 넘어가죠. 그래서 옥미야드 왕조 때 이걸 교과서에 우마이야 왕조라고 해서 우마이야. 예. 근데 예전에는 옥미야드 왕조라고 표기했거든요. 하여튼 그 옥미야드 왕조는 어느 계통의 왕조예요? 시리아 계통의 왕조야. 그 시리아 총독이었잖아. 그 시리아 그 수도가 어디야? 다마스커스.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는 수도가 어디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온 바그다드. 네, 바그다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바스 왕조가 분열되죠, 나중에요. 그래서 후기 오미야드 왕조는 어디냐면 스페인 쪽에 있는 건데 코르도바. 네, 코르도바도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리프가 3명이 있었는데 아바스 왕조, 후기 오미야드 왕조,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 파티마 왕조는 수도가 어디냐? 카이로. 네. 그 파티마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수니파 왕조가 아니라 어떤 왕조는 시아파 왕조예요. 이 왕조는요. 그러다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등장하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아바스 왕조부터 그 칼리포트 뭘 칭호를 받아요? 슐탄. 근데 좀 알려지셨지만 이 셀주크 투르크는 A라는 곳에 수도를 정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그 어디에 멸망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호람중 왕국이라는 게 있어. 호람중. 그 호라즘이라고 그 왕국의 멸망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호라즘 왕국이 그 누구와 싸워요? 징기스칸 싸우다 멸망을 당하죠. 그러다 다시 부흥했다가 이란국에 의해서 다시 멸망당해. 그래서 교과서는 뒷부분만 강조되는데 이란국 누구? 훌라그. 그래서 이란국을 뭐라고 하냐? 훌라그 울루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란국은 이제 타브리즈에 이제 수도를 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란국이 이제 말기 때 분열되죠. 여러 왕조들로. 그 왕조들 다시 이제 통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티무르 제국이죠. 티무르 제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르칸트죠. 예. 그러다가 티무르 제국이 이제 잠깐 있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중동 지역의 패권 두 개 나눠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이란 계통의 왕조, 샤파피 왕조가 있죠. 샤파피, 카자르, 파라비 이렇게 넘어가죠, 왕조가.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은 오스만 투르크, 양대 제국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사파피 왕조와 오스만 투르크는 대결 구도였어.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래서 사파피 왕조는 시아파 왕조, 그 다음 오스만 투르크는 수니파 왕조예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특징 보면 그 이란 계통의 문화를 페르시아 문화를 받아들이지만 종교는 다 거부해. 얘네들 특징은. 그래서 수니파들은 특징이 다른 종파도 있죠. 유대교, 그 다음에 카톨릭, 기독교는 상당히 간대해요. 오스만 투르크는. 근데 누군 탄압하죠? 같은 뿌리였던, 같은 이단이었, 뿌리지만 이단이었던
시아파는 탄압을 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슬람 제국의 학대 배경을 볼게요. 이게 02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면, 자, 이때 이제 이슬람 세력 때 성장했던 시기가 이제 되게 어떤 시기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되게 그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때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별로 없었어. 결정적으로. 그래서 사사왕조와 그 다음에 그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지만, 둘이 패권 싸움을 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웠고, 그 사사왕조와 비잔틴 제국이 패권 싸움을 했기 때문에 교통과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원래는 교통을 바닷길을 중심으로 보면 호르무즈를 거쳐서 오늘날 걸프를 거쳐갖고 저쪽 바그다 쪽 연결되는 길이었는데 요게 이제 막히니까 어느 쪽으로 간 거야? 바닷길이. 중간에 돌아가지고 아든, 메카, 메디나 쪽 홍해 쪽으로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길 있죠. 이걸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메카, 메디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번성하게 되고, 베두인 지역은 원래 유목민족인데 그 일부가 뭐가 된 거예요? 상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상산조 페르시아가 너무 세금을 가중하게 했고 또 자기 종교를 너무 강조했어. 비잔틴 제국이 점령할 때는 그리스 종교, 그 다음에 상산조 페르시아가 점령할 때는 조라스교. 그래갖고 이제 피정복 지역에서는 이슬람교를 해방구로 인식했다. 왜냐면 종교의 자유도 인정하고 세금도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래서 있고, 그다음 지리적 조건은 아까 했지만 이제 여기 지역이 중개무역, 그러니까 서양이나 중국을 잇는 거죠. 인도.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개방적 지역이었다. 이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포교하는 과정에서 지하드를 했다. 포교 전쟁. 그러니까 포교는 상당히 전쟁을 한 수단으로 생각한 포교 전쟁을. 원래 지하드라는 것은 뭐냐, 오행을 뭐냐면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교는 5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래갖고 뭐 대표적인 게 뭐 메카 순례한다든지, 그러면 하루에 5번 그 기도를 한다든지 등등인데, 이걸 지하드라고 했는데 나중에 의미가 뭘로 바뀐 거야? 포교 전쟁, 성정으로 바뀐 거죠. 물론 주의할 것은 뭐냐면 서양인들 말처럼 한 손에 코나 한 손에 칼이 아니에요. 포교 전쟁에 전복을 하더라도 자기 종교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인두스만 내면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죠. 강제로 개종하지 않았다는 게 차이점이죠. 이거는 그 당시 중세 기독교가 자기 종교 아니면 뭐야, 다 죽여버렸잖아. 그런 거와 이제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 종교의 간용제로서 인두세와 토지세만 내면 다른 종교 믿고 허용했는데, 인두세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토지세는 좀 약간 달라. 토지세는 원래는 아랍인들이 안 냈어요. 아랍인들이 안 내. 왜냐면 아랍인들은 원래 상업이나 유목계통의 그 민족이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소유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토지는 주로 토지세 누구한테 매겼냐면 피정복민들에게 부여한 거야. 근데 오미야드 왕조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제 토지를 많이 소유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재정에서 이제 아랍인들 토지를 많이 소유하니까 당연히 이들에게 뭐겠죠? 토지세를 부과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아바스 왕조 때 정착이 돼. 그래서 토지세는 초창기 때만 피정복민들에 부과했다가 나중에 아랍인들에 부과돼요. 다시. 근데 인두스는 뭐죠? 지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했던 그 세금이 뭐냐면 지지하다. 물론 이제 지지하 부과했다가 이 사람이 이슬람교 개종하면 뭐야? 안 내도 돼요. 이거는요. 자, 그다음 교리 부분은 그 이슬람교리가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유대교의 조화속에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개종이 용이하고, 특히 그리스가 더 철저히 인일신교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조각상 이런 거 만든 걸 거부하죠. 그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조각상이 있잖아요. 성인상, 뭐 성모상, 다 거부해.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상들 다 거부해요. 그래서 발달한 뭐냐면 예술 장르가 뭐예요? 아라베스크라고 이제 아시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교의 삼일체설 반대로 아리우스파세의 지역에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이슬람이 쉽게 개종됐다. 왜냐면 그 로마교에서는 삼일체설 주장하잖아.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3명이 있는데 그게 하나다. 이해가 돼요? 근데 아리우스파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성부와 성자를 분리시키잖아요. 성부는 뭐야? 하나님이고, 성자는 인간이면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슬람교의 딱 교리하고 코드가 딱 맞아떨어져. 마호메트는 뭐죠?
마호메트는 신이 아니죠?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신은 누가 말이야? 알라죠. 그 알라가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5명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다가 마지막 선지자가 누가 되는 거야? 예수 다음에. 예수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또 예수도 또 선지를 받아들이니까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그 신으로서 숭배되는 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이슬람교의 특징이 뭐냐면 마호메트의 모습을 그리지가 않아. 얼굴을 안 표시하죠. 그리고 모양도 안 그리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그릴 때도 얼굴 표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양 자체를 그리지 않아. 숭배 대상이 될까봐.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슬람식 평등주의. 그래서 알라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서 이슬람만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야. 물론 초창기 때 완전히 되지는 않았어요. 음미야드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믿더라도 그 당시 그 시아 계통,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이단인들을 차별했잖아요. 시아파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바스 왕조 때 가서야 진정한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게 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교육률을 확보했고요. 부를 축적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보면 이슬람에서는 상업활동을 되게 장려했어요. 왜 그러냐면 마호메트 자체가 어떤 출신이에요? 상인 출신이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연환경에 따라 경제적 굴픽들이 교육이나 상업활동의 이윤을 추구했고요.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산업이나 그 다음에 그거를 되게 뭐냐면 제약시하고 상업을 제약시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기독교와 좀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이슬람교는 이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거 아시죠? 이자가 없고 얘들은 뭐라고 투자라고 해. 그걸 돈을 빌려주고 이자 안 받아요. 코란에 금지돼 있어.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그 투자에 대한 뭘 받는 거야? 수익금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MB 정권 때인가? 그 MB 정권 때 그 이슬람 계통의 자본들을 도입을 하자. 이슬람 계통 자본도 영미식 자본과 달리 이자 안 받는다. 근데 누가 반대했어? 기독교에서 반대를 했잖아. 떼거지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이게 좀 특징이 있어. 이슬람 애들 특징이. 그리고 이슬람은 그래서 이런 상업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또 퍼뜨리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슬람 세계 학대 원인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부분을.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아바스 왕조인데 아바스 왕조는 좀 쉬었다 갈게요. 이 부분을.